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먼저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도깨비 폭염입니다. 이 하루 중 폭염과 호우특보가 동시에 나타나는 도깨비 날씨에 전국이 비상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등 무더위와 강한 소나기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순살 아파트입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원인으로 지목된 철근 누락, 이른바 순살 아파트가 15곳 추가 확인됐습니다. LH가 발주한 단지들에서 이 필수 철근이 빠진 게 드러난 건데요. 정부가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 곳도 점검할 예정이어서 이 순살 아파트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검사 좌표 찍기입니다. 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기소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검사 4명의 실명을 공개해서 논란입니다. 국민의힘은 악질적인 좌표 찍기로 검찰을 협박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화영을 회유하다가 이제는 김성태로 타깃을 바꾼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10월 퇴진설입니다. 정치권에서 이재명 10월 퇴진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추석 직후인 10월에 사퇴하고 김두관 의원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을 치른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소설 같은 지라시다, 턱도 없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네, 다음은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의혹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인데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일할 때 대장동 청탁 대가로 50억 원을 약속받는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재유행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확진자가 4주 연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루 확진자가 5만 명대 다가서면서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억지로 꿰맞춰서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하는 게 아닌지, 반인권적인 강압 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야당 탄압 수사를 한동훈 장관이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이러한 좌표 찍기를 부활시켜 광적인 민주당 지도자들로 하여금 검사들에게 인신공격을 가하도록 유도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에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지은 죄가 그리 많길래 이렇게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전전긍긍하는지 이 대표를 향한 각종 의구심만 더욱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말 사이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찰의 김성태 봐주기 수사 의혹, 이걸 둘러싸고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이 대북 송금사팀 검사들의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이른바 좌표 찍기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은 바로 이건데요. 이 검찰이 쌍방울이라는 기업의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와 또 이재명 대표 이 방북비 대남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한다 이건데요. 그 이유로 김 전 회장의 그 공소장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 의혹도 있는데 그거에 관련한 어떤 시세 조정 혐의를 따로 적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소하지 않았고, 또 우리 돈으로 100억 상당을 북한에 몰래 줬다면서도 거기에 해당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빠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앞서서 그 자신의 SNS를 통해서 사실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같은 쪽의 비판을 내놓은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자신의 SNS에 그런 내용을 밝혔었는데, 검찰이 김 전 회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범죄는 다 빼고 이 경미한 외환관리법 위반만 적용을 했다, 이렇게 꼬집었었죠. 그리고 또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는 언제든 중범죄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니 이 김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라고도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먼저 방향을 잡아주니까 민주당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수사팀이 조작 수사에 책임을 져야 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검사들의 직책과 실명이 그대로 담긴 그 조직도까지 홍보 전단 형태로 배포를 한 겁니다.
민주당은 또 그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이 전직 검사 여러 명이 이 쌍방울 그룹에 채용이 됐고 이것이 결국에는 김성태 봐주기 수사로 이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얘기 들어보시죠. 거짓 진술을 강요받아 무리하게 또 억지로 꿰맞춰서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쌍방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도 필요하고 김성태의 행태로 보면 이게 편의 제공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환 관리법보다 훨씬 더 국보법이 신중하죠. 국보법으로 하지 않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이런 민주당의 주장에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봐주기 수사 말도 안 된다 이겁니다. 네, 검찰은 이 김성태 전 회장을 구속 기소한 후에도 임직원들에 대해 이 중대경제범죄 등 여러 혐의를 기소했다고 강조를 했고요. 강화된 기업 범죄 양형 기준에 따라서 중형이 예상된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관해서 사실과 달리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향후에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엄정히 수사하겠다 이렇게 재차 수사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주무부처 수장이라고 할 수 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만히 있지 않고서 직접 참전했습니다. 네, 곧바로 입장문을 냈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은 결국 이 이재명 대표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입장문에서도 이 당대표 수사를 막기 위해서 다수당의 정치 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하는 것은 정치 영역이 아니라 범죄 영역에 가깝다 이렇게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 도지사 방북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깡패를 시켜서 북한에 뒷돈 갖다 바치는 건 민주당과는 무관한 개인길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깡패, 뒷돈, 상당히 이제 거친 표현까지 동원을 했는데요. 이제 요약해서 말하면 이재명 대표 개인 비리 우리가 수사하는데 왜 대체 민주당이 나서서 방탄을 하느냐? 지금 이겁니다. 맞습니다. 이 민주당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압박을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이 김성태 전 회장을 타깃으로 변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근을 만나고 또 부인과 통화를 한 뒤에 벌어지는 일련의 이런 흐름들을 두고 민주당이 이화영 회유 시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여권의 주장을 다시 한번 짚어준 겁니다. 한동훈 장관 지난주 저희도 전해드렸죠.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도요. 이 이화영 회유설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 아주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 장관은요.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고 나 법무부 장관은 이런 수사를 방해를 막으라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 편이 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이렇게 장외에서 무력 시위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백주대낮에 이런 황당한 무력 시위가 성공한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겁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편 수사를 방해하려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공할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막는 게 법무부 장관의 임무죠. 이런 한동훈 장관의 입장문에 민주당에서는 재반박이 나왔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비판을 했는데요. 한 장관이 나섰다면서 검찰의 야당 탄압 수사가 이 배우가 누군지 짐작하게 한다는 건데 민주당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법무부 장관이 단정적으로 혐의를 규정하고 정치 공세의 선봉장을 자임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가 아닌 무법부 장관입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그런 검사들의 실명 공개한 거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지난해 말에도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당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8개 부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 수사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이 실린 웹자보 그러니까 인터넷상의 대자보를 이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사진까지 공개가 된 거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이 검사들의 아내, 그다음에 자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족들의 신변까지 위협당하는 그런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당연히 나왔습니다. 예, 당시 그러니까 법조계에 따르면은 신상이 공개가 됐던 한 검사가 모친으로부터 조심 또 조심하라는 그런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하고 또 다른 검사의 경우는 아내와 자녀를 집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물게 했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을 보도를 통해서 이제 접하기도 했는데 이런 이제 민주당의 신상 공개로 일부 강성 지지자들에게 인신 공격을 받거나 또 이제 신변 위협 등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호소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여권에서는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죠.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게 민주당이 좌표를 찍어준 거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선동했다. 한동훈 장관도 이렇게 비판했고요. 하지만 민주당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이 말씀하신 대로 검사 이름을 공개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니까요. 한번 해봤으니까 이번에도 여당이 비판한다고 크게 개의치는 않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주장은 이렇습니다. 첫째, 수사에 책임을 지자는 거다. 둘째는 행위가 정당하다면 공개한다고 뭐가 문제가 되냐. 오히려 자랑할 일 아니냐. 또 셋째는 앞으로 검사들 명단을 공개하는 걸 제도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이겁니다. 자,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대표 두 사람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입니다.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서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그게 왜 조리돌림입니까? 자신이 한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조리돌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한 행위가 부정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거죠. 제대로 정당하게 했다면 자랑해야지. 네, 국민의힘에서는요, 이번 민주당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팀 검사 실명 공개를 겨냥해서 아주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소도옷을 물타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에서 나온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장사미사에게 쌍방울이 누구랑 관계있냐고 물으면 100이면 100, 이재명이라 답할 지경인데 소도옷을 물타기입니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길래 이런 짓까지 벌인단 말입니까? 세상 어느 나라에서 제1야당이 발벗고 나서 검사의 실명을 공개하며 수사 방해를 시도하겠습니까? 검찰 수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에 점점 다가서면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방탄 시도가 사법방해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제 검찰을 비판하는 그 논조의 핵심은 그겁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굉장히 무거운 죄를 지었는데 왜 이렇게 가볍게 처벌하느냐. 결국 이제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아주 가혹하게 처벌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당의 입장이 이전과는 좀 달라진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민주당이 과거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하던 입장과 현재 김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비판하는 그 입장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건데 일예로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었던 지난 2월 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당시 한동훈 장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단정적인 표현을 쓰는 게 많다. 이 김 전 회장을 깡패로 표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이렇게 물은 바가 있었거든요. 그 영상 먼저 보시죠. 너무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쓰시는 게 많아요. 지금 김성태 회장 송환되기도 전인데 이 피의자에게 깡패라는 이 표현 써도 되는 겁니까? 저는 깡패라고 봅니다.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그걸로 주가 조작에 관여하고 이런 부분도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관께서 법무부 장관께서 그 피의자에 대해서 깡패다 그렇게 말하셔도 되는 거냐라는 제가 겁니다. 말씀드렸고요. 판단을 의원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듣고 오신 것처럼 약 5개월 전에는 이 김 전 회장의 호칭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민주당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김 전 회장이 그 처벌을 또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즉 민주당은 김 전 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국가보안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는 물론이고 이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를 일관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라면서 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 기자가 리포트해드린 것처럼요, 이 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대하는 태도가 뭔가 좀 달라 보인다,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김남국 의원의 그 법사위 질문 상황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그렇게 깡패라는 말도 함부로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이거 왜 중범죄를 처벌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뭔가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그냥 그렇게 보는 걸까요? 글쎄요, 저는 뭐 본질적으로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당시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왔던 것은 그 김성태 회장이 아직 그 도피 중이었는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마치 혐의 사실이 있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이제 깡패 이런 표현을 하니까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지 그 이 수사 자체가 뭐 철저하고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그 입장 하에 지금 뭐 달라진 입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이제 그때 이후에 이제 문제를 쭉 들어보면 뭐 지금도 여전히 이제 같다고 보는 게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는 최초의 횡령이나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이 주 혐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월달, 2월달 귀국 시점을 앞두고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북 송금 문제가 부각이 됐죠. 그 전에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변호사비 대납 문제였습니다. 이제 귀국 후에 대북 송금 문제,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 문제가 수사선상에 올라간 거고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현재 이제 진행된 공소장의 내용을 보니 배임이나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중에는 검찰이 수사했던 내용과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이 이 수사의 본령인 것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이지 당시나 지금이나 민주당이 이제 이 사건을 보는 입장에 변화는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전에 안민석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성태 회장은 저항권도 행사하지 않고 귀국했다. 이렇게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그 말을 보면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하다가 본인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니까 유동규 나 측근 아니다 라고 부인을 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지금 좀 전에 보셨지만 김남국 의원이 깡패라고 이야기하니까 왜 깡패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노상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침묵하지만 그렇지 않는 데 대해서는 공격하는 일정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우리가 이 미국의 사법방해죄는요 굉장히 엄중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심원들을 못 나오게 한다든지 증거를 조작한다든지 할 게 기본적으로 징역 5년 이상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일 때 일어난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지사 때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당이 전부 다 나서서 여기를 방탄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검사 이름을 공개한다. 왜 공개해야 되죠? 왜 알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검사 이름을 공개를 해서 뭔가 다른 방식의 어떤 좀 압력을 가하겠다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사법방해죄입니다. 한동훈 장관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직접 공방을 주고받고 정말 시끄럽고 소란 상태까지 가는 거 한두 번 아닙니다. 최근에 국회 법사위에서는요, 한동훈 장관하고 전직 법무부 장관인 이 박범계 의원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과 직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이 박범계 의원이 또 한판 붙었습니다. 박 의원이 먼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관이 이제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이다. 이걸로 되받아쳤고요. 그래서 결국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는데요. 당시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습니다. 역시 동문서답으로 사법 시스템 얘기하네요. 내에서 이화영이 될 입자도 거라는 안 말씀을 물었는데 드립니다. 죄를 물었는데 이를 대답하는구만요. 좀 무겁게 좀 법무부 장관답게 하세요.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아요. 제가 여기 의원이 훈계 들으러 온 것은 아니고요. 훈계 질문을 아닙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왜 한동훈 장관께 훈계를 합니까? 개인 박범계가 아니겠소? 그렇지 않습니까? 반말을 하지 말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두고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 주말에도 쉴 새 없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얼마 전 민주당 의원들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협박해서 이 진술을 번복시키고 있다면서 수원지검에서 연좌농성을 벌인 바가 있었죠. 이에 대해서 한 장관은 이 연좌농성을 벌인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사법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당시 모습과 한 장관의 발언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이 무지막지한 해유와 협박을 시도하고 있다는 증언과 정황은 넘치고도 남습니다. 민주당이 자기 편이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 많은 표현을 썼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이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그런 표현이 또 있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으셨겠지만 바로 이 드러눕고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에 대해서 지난주 한 라디오에 나왔던 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 표현에 대해서 모욕적이라고 반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당 소속 의원들이 수원지검을 이제 찾아가서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와 관련해서 이제 지검장 면담을 요구를 했지만 이제 그때 거부를 당하니까 청사 앞에서 연좌 농성을 이제 벌인 건데 그걸 두고 이제 한 장관이 막무가내로 때를 쓴 것처럼 드러누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는 거죠. 다만 이제 당시 그 박주민 의원과 함께 출연한 진중권 작가는요. 이게 들어놓은 거랑 앉아 있는 거랑 뭔 차이가 있느냐? 이게 연좌 농성인데 그렇게 이제 꼬집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예, 이게 들어놓은 사람이 없거든요. 이런 사실과도 다르고 굉장히 과장됐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모욕적 표현이죠. 들어놓은 거랑 앉아 있는 거랑 뭔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근데 연좌 농성인데. 김 교수님도 그런 식의 의미가 모욕적인 언사를 담고 있고 감정을 담고 있다는 거는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국회에 이제 출석해서 야당 법사위원들 마주해야 되는데 그 한 10분, 20분 전에 대를 상대로 그냥 그런 식의 모욕적 발언을 쓰는 거죠. 자, 한동훈 장관 박주민 의원 말에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죠. 어제 입장을 또 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연좌 농성을 법무장관이 모욕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의 노골적인 사법 방해를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건 우리 사법 시스템이다 이렇게 맞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이 자기 당대표를 겨냥해 한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을 한 게 이 대표에게 불리하니까 그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노골적인 사법 방해를 하고 있는데 창피함은 못 느끼고 모욕감만 느낍니까? 이렇게 꼬집은 겁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또다시 이제 수사 검사들의 실명 그리고 조직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 대해서 왜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중범죄로 수사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요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이 국가보안법 수사 부분은 경찰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수 완박을 한 민주당이 그 부분도 제대로 모르고서 지금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 지금 이런 지적하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 기사 일리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사실과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하고 연계돼서 이제 논의가 있긴 한데요. 최근 1월달 제주도 시민단체에 대한 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내용만 보더라도 이제 국정원이 수사를 합니다. 거기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담반을 검찰이 설치해서 실제 수사 지원을 하고 수사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지금도 다루고 있죠. 경찰과 국정원 간의 이제 수사권 조정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 이슈는 있지만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지 못한다, 기소하지 못한다. 지금 이건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누가 1차 수사권이 있냐는 문제겠죠.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위반 같은 경우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찰이 6개 수사권을 2개 수사권만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에서 1차 수사를 시작을 해서 그걸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이 그때 수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김성태 회장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그게 올라온다면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자충수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논리적으로 보면 만약 김성태 회장이 국가보안법 위반에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납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국가보안법 위반 아닌가요? 관련된 사건이 지금 현재는 그게 이제 유죄로 확정된 그렇죠. 경우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네네. 이제 본인도 아마 국가보안법 위반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면 북한의 이 국가보안법 위반 같은 경우는 주로 목적성, 그러니까 국가 전복할 목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고 그 전에 예전에 있었던 방북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국가보안법 위반 같은 경우는 국가 전복이라는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이적 단체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을 처벌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이 있는 것이고 지금 김성태 회장은 이 스마트폰 사업,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방북 이거와 관련 대납했기 때문에 이거는 외환관리법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뻔히 아시면서 이건 왜 처벌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모순적이죠. 네.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때 아닌 이재명 10월 퇴진론 이걸로 지금 주초부터 아주 벌집 쑤셔놓은 듯이 시끄럽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그 10월 퇴진설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이제 여권 성향의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요. 지난 28일 밤에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관련 발언을 하면서 이게 좀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석을 지낸 뒤인 10월에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고 전당대회를 새롭게 열어서 지도부를 새로 뽑아서 내년 총선에 대비를 한다는 의견에 40명 정도의 의원들이 합의를 했다. 그리고 또 이 후임 당대표로 K 의원을 미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장 소장 자신의 이제 나름의 취지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장 소장이 다음 날 다른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는요, 그 실명 거론을 하지 않았던 K 이게 누구인지 결국 밝혔습니다. 네, 바로 김두관 의원이었는데요. 이 장성철 소장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혁신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재명 당대표의 거취 문제잖아요. 예. 제가 오늘 아주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좀 듣고 와서 그래요?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0월 달에 퇴진하는데 그래야 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긴다. 그래서 K 의원을 당대표로 밀겠다. 40명의 의원을 다 지금 하나의 뜻으로 모았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곧 나타날 거다. 전당대회를 열어서 정통성 있는 당대표를 다시 꾸린다. 그 후임자로 K 의원을 밀겠다. K 의원 누구예요? 김두관 의원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장성철 소장, 제가 오늘 아주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듣고 왔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지금 이겁니다. 그런데요, 김두관 의원은요,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면서 중도설 사퇴했던 이른바 이제 친명계 중진 의원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민주당 주류 곧바로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사무총장인 조정식 의원이 직접 나서서 일축을 했는데요. 턱도 없는 지라시 수준의 소설이다. 상상은 자유지만 남의 당을 소재로 그런 식의 소설을 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접 보시죠. 턱도 없는 찌라시 수준의 그냥 소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각자가 상상력과 소설은 자유지만 그렇게 이제 남의 당을 상대로 소재로 해서 그런 식의 소설을 써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거다. 이재명 대안으로 지목된 이 김두관 의원 역시 오늘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김두관 의원은요, 이재명 대표의 10월 퇴진설 그리고 자신이 후임으로 등판할 거다라는 썰에 대해서 전혀 사실 무근이고 금시초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법 리스크 문제와 관련해서 당 지도부가 충분하게 대응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 10월 전당대회라는 게 가정인데 전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건데요. 또 소문의 발언지에 대해서는 본인도 모르겠다면서 자가 발전한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는 자가 발전의 자자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김두관 의원의 입장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전혀 사실무근이고요. 금시초문이고 아마 그런 정도의 큰 그림이 그려졌다면 여의도의 정식으로 소문이 났겠죠. 네. 10월 전당대회라는 게 가정인데 전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어떤 모 기자가 전화가 와서 자가 발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길래 알다시피 저는 자가 발전의 자자도 모르는 사람이지 않냐. 사실 이재명 대표의 이 10월 퇴진 가능성은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민주당 안에서는 10월 아니고 다른 달이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김보은 기자, 내용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여러 좀 비명계 의원들 그리고 보좌진들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이 10월 퇴진설 이거 정말 신빙성 있는 거냐? 그러니까 대부분 10월 퇴진설이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12월 퇴진설 얘기는 들어봤다 그러더라고요. 뭐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에 설치한 혁신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 혁신위가 지금 비명계가 굉장히 흔들어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혁신위가 아마 최종 혁신안을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월 국정감사 이후에 그 혁신안을 내놓을 텐데 그 이후에 연말쯤에 되면 이재명 대표가 사퇴할 수도 있다. 이런 12월 퇴진설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려면은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공천권인데요. 그래서 김두관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친명계 중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공천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얘기가 통할 수 있는 그런 중진이 연말쯤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후임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12월 퇴진설이 제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구체적인 얘기들이 돌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시기나 그다음에 내용의 문제와 상관없이 이렇게 퇴진 시점이 나오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뭔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정말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이 대표 퇴진설이 이 당 내분의 최대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이재명 이낙연 회동 직후에 나온 것도 또 공교롭습니다. 두 차례나 연기됐던 이른바 명락회동 3세 번 만에 지난주 금요일에 성사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어렵게 성사가 된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는요. 지난 28일 저녁에 이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친명계 김영진 의원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인 윤영찬 의원이 배석을 했습니다. 2시간가량 식사 회동을 했고요. 그게 이제 끝난 뒤에 권칠승 당 수석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알렸는데요.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이 대한민국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권 비판에는 전현직 당대표가 어쨌든 뜻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전에도 그랬고요. 하지만요, 이제 정작 중요한 거는 바로 당내 단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입장차가 미묘했다. 지금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 회동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의 단합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이낙연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혁신을 통해서 그리고 국민 신뢰 다시 얻어야 한다. 그 혁신은 도덕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뭔가 이제 문답의 그 아구가 좀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는 단합, 우리 당의 결속을 방점을 찍었다면 이낙연 대표는 혁신, 바꿔야 한다. 또 도덕성.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당 안팎에서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포인트죠. 이렇게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이 결국 동상이몽만 확인한 자리였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회동에 배석했던 친명계 김영진 의원의 평가는 좀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표가 말한 단합과 이낙연 전 대표가 말한 혁신은 서로 대립적인 지점이 아니다.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단합, 그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가 얘기했던 혁신, 이거는 그 서로 대립적인 지점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다. 단합하면서 혁신하고 혁신하면서 단합해 나가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다음 총선에 이기자. 이런 큰 그림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친명계 주류 측은 이 명락회동에 대해서 애써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를 저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친이낙연계인 신경민 전 의원의 평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 신경민 전 의원은요, 윤영찬 의원 쪽에서 당이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메시지를 담아내자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가 아직 급한 게 아닌 모양이다. 아마 이재명 대표가 급하면 또 연락할 거다.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요. 신경민 의원의 발언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가 급하면 또 연락할 겁니다. 윤영찬 의원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메시지를 담아내자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 쪽에서 사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단 만나서 사진 한 장,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진 한 장 플러스 단합이라는 아마 그 단어가 중요한 거 아닌가 싶고요. 아직 이재명 대표가 급한 게 아닌 모양이죠.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의 회동에서는요, 이른바 이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뜻하는 말이죠. 개딸,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갔다고 합니다. 네, 중앙일보의 보도인데요. 이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이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의 비명계 공격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요, 중단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데도 마음대로 잘 안 된다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는 그래도 더 노력해야 한다. 재차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뭐 성견지명이 좀 있었을까요? 실제로 이 두 사람 회동 끝난 다음에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이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비방 글들을 그렇게 또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비판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보고 몇 개를 좀 추려봤는데요. 이낙연은 다시 한번 민주당을, 우리 당원들을 배신했다. 또 개혁을 막는 수박들과 같이 가면 민주당은 망한다. 그렇게 막걸리도 마셨으니 소원은 풀었을 테고 조용히 시골로 내려가라. 뭐 이런 글들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었다 이런 말이 딱 어울린다 이런 비판이 나왔고요. 또 두 사람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것을 두고는 반성 없이 남탓만 하는 자리였다 이런 취지의 논평도 냈는데요.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과 또 국민의힘 장해찬 최고위의 공방 들어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 단합과 혁신으로 나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 당대표와 현 당대표가 어떤 모습입니까? 국민의힘은 아마도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수해 복구도 빨리 해야 되고 민생도 엄중한데 개파 다른 두 분이 만나서 한쪽은 개딸 또 한쪽은 뭐 연인합인가요? 이렇게 자꾸 팬덤으로 이 기싸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모르겠고요. 두 분이 싸우시든 손을 잡으시든 그냥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 내일부터 휴가에 들어간다고 하죠? 네, 민주당 공보국은 이재명 대표가 내일부터 이 수도권 근교에서 하반기 전국 구상의 시간을 가질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휴가 기간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이 시국 선언을 담은 이 도울 김용옥에 져서 난세일기 등을 읽고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죠. DP 시즌2도 시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패널들께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릴 부분은요. 이제 지금 가깝게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기 때문에 먼저 이 이른바 명락회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의 평가가 아주 신랄합니다. 이번에는 사진 한 장 단합이라나 아마 그 단어가 중요한 거 아닌가 싶다. 아직 이재명 대표가 급한 게 아닌 모양이다. 여러 가지 얘기 담아내자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 쪽에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선 이렇게 3번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 그 자체는 그렇게 만남 자체가 썩 순조롭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배석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원래 이런 회담 같은 경우는 배석자 없이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이루어지는데 윤영찬 그다음에 김영진을 했다는 것은 뭐 어떤 면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한 사람이 어떤 증인을 내세워버리면서 좀 전에 이제 김영진 의원이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뭐 동전의 양면이다, 단합과 혁신이다. 그 이야기했는데 결국 또 이쪽 이 신경민 의원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의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보통 제가 예전에 이낙연 전 대표를 이렇게 보면 본인이 기분이 좋으시면 막걸리를 꽤 많이 드세요. 그렇죠. 근데 이날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딱 2병밖에 안 먹었다 하더라고요. 두 분이, 네 분이. 네 명이서. 그러니까 이제 뭐 한두 잔 정도 드셨다는 거죠. 네네. 그만큼 허심탄회하지 않았다는 게 반증하는 게 아닌가. 그냥 형식적으로 만난 것이고 두 사람의 어떤 길은 이미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보니까 이제 그동안 개딸들의 어떤 수박 등 논쟁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 양문석 전 방통위원을 지금 일단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지금 전해철 의원 지역에서 있으면서 전해철 의원 상대로 해서 뭐 개딸이다 등등 해서 하는데 물론 그런 건 있겠지만 지금 일단 양측의 어떤 이 갈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2시간 회동이었으면 꽤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겠죠. 근데 이제 그런 다양한 내용이 다 공개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분이 정치적으로는 뭐 양 계파의 수장처럼 되어 있기는 하나 지금 현 시점에서는 내년 총선 승리가 공동의 목표고 그 여하에 따라서는 본인들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공천권이라는 당장의 이해관계가 충돌한 부분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결국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걸 가지고 전면적으로 대립하는 양상으로 가면 그 책임론이 결국 본인에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날 자리에서는 오랜만에 이제 귀국한 이낙연 대표를 환영하고 현재 당에 관련된 여러 가지 허심탄회한 대화들이 오고 갔을 것이고요. 신경민 전 의원께서 얘기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 또 그 내용의 어떤 기대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두 분 간에는 발표된 내용 외에 뭐 의견 어떤 대립되거나 의제 간 충돌이 있거나 이런 식의 대화 자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사정을 좀 아실 것 같으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저희가 먼저 보도해드린 그런 내용인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10월 퇴진설이 갑작스럽게 또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10월 퇴진설이 나왔는데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당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글쎄요, 10월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근데 이 얘기를 처음 하신 이제 보수 패널 아니십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편에서 물론 뭐 보수 참칭이라고 비판을 하지만 적어도 이제 그쪽 입장에서 얘기하는 분한테 40명의 의원이 의기를 모아서 10월 퇴진 이후에 대책까지 마련한다. 이 시나리오가 그쪽까지 들어갔을 정도면 당내에서 이미 나왔지 않겠습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지금 전체 당 내에 부인하는 바와 같이 이런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사퇴와 관련된 당내 여러 가지 이 갈등이 있었던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이 상태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내부 논쟁이 있었고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몇몇 분들이 모여서 뭐 9월, 10월, 12월 이때는 돼야 총선에 대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몇 가지 얘기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시기를 정해놓고 의원들이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고 그 다음 대응까지 준비한 이런 정도의 구체적 시나리오가 준비된 바는 없고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퇴론이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바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정치부 기자 오래 하셨으니까 정말 가장 현실적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그 전제하에서 물론 이 전제가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제하에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자, 일단 10월과 12월이 왜 다를까요? 그건 뭐냐면 일단 민주당 당헌 당규에 보면 8개월, 지금 내년 8월까지가 이재명 대표의 임기입니다. 네. 8개월 안쪽에 남았을 때 사퇴, 즉 12월에 사퇴하게 되면 비대위를 발족합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다시 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10월 달에 치러지면 전당대회를 열어야 돼요. 아, 임기가 그만큼 그렇죠. 남아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 이야기 나오는 거는 전당대회에 나가겠다는 이런 의미인데 글쎄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가만히 있을까요? 본인도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당의 어떤 기존 시스템을 반드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대표가 바뀌는데 공천권을 나눠주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12월 퇴진설이 가장 유력하다. 왜냐하면 12월 퇴진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퇴진을 하고 비대위가 체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비대위 체제가 기본적으로 친명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총선을 치르겠죠.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당대표직을 어떤 훼손시키지 않고 당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저는 그런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제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될 거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뭐 9월 초 8월 정도 이제 거름이 되는데 그때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서 만약 구속된다고 할 경우는 그거는 굉장히 중대한 사태거든요. 그러면 누가 맡느냐? 정청래 최고위원이 대응을 맡습니다. 아, 수석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정청래 최고위원은 뭐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와 결을 같이 하는 분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당을 유지해 나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 당내가 굉장히 시끄러울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12월 달에 정기회 끝나고 혁신위도 끝나면서 물러난다. 그러면서 자신의 공천권은 내려놓지 않고. 그렇죠. 나는 불출마한다. 대신 나는 뭐 공천권은 나는 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공천권을 가져가는 뭐 그런 형태가 아마 제일 구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이제 전적으로 우리 이 위원의 개인적인 어떤 정치 기자로서의 어떤 관측이고 예상입니다. 자, 장성철 소장의 취재가 맞을지 우리 지금 김보은 기자의 그 취재가 맞을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 지금부터는 용산 대통령실 관련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당초 휴가 가기가 어려울 듯 싶다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알려졌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다음 달 초에 아주 짧은 휴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언론 보도들과의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요. 현재 참모진들이 윤 대통령의 여름 휴가 계획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일정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의 이번 여름 휴가는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8월 초 그러니까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해서 2, 3일에서 뭐 주말 포함 4월 정도 이렇게 이제 최소 일정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앞서 윤 대통령은 이 극한 호우로 인한 이 수해 대응에 전념을 하겠다면서 이 여름 휴가 계획을 일단 백지화했었는데 지방 경제 그리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참모들의 건의가 있자 마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년에는 그 휴가 때 닷새 동안 서초동 사저에 머물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비록 좀 짧더라도 지방 휴양지 또 민생 현장을 찾는 방안이 뭐 검토되고 있는 걸로 유력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 검토했다가 취소했던 그 대통령 남해 별장이 있습니다. 청해대 여기를 방문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좀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제 저도에 위치한 이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는 역대 대통령들의 휴가처로 잘 활용됐었습니다. 1972년에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별장을 지은 뒤에 바다의 청와대다 이래서 청해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대통령 여름 휴가에 이제 보통 관심이 쏠리는 건요. 그 휴가 기간에 이제 국정 운영 구상을 다듬어서 휴가에서 돌아온 뒤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이제 그런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런 이유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거죠. 네, 윤 대통령은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하반기 국정 구상을 통해서 다가올 광복절 특별 사면, 또 한미일 정상회의 등 굵직굵직한 일정 등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일부 부처의 개각 구상
수상 역시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그간 지속해 언급되어 오던 개각이 이번 휴가 복귀 직후에 단행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요. 일각에서는 일부 수석급 대통령실 참모의 교체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 등 다양한 인사교체 수요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변수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주말에 전해진 아주 외교 안보와 관련한 굵직한 뉴스가 있습니다. 다음 달 18일입니다. 미국 대통령들의 전용 별장이죠.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국, 미국, 일본의 그 삼국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백악관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캠프 데이비드가 역사적 외교 무대로 유명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주목받는 부분도 있는데 지난 28일이죠. 미국 백악관이 다음 달 18일에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 미국 대통령 별장인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한미일 정상회의만을 위해서 삼국 정상이 별도의 장소에서 모이는 거는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최근 북한이 뭐 중국, 러시아와 결속을 다지는 그런 상황에서 삼국 정상이 따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적지 않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요 지난해 11월이죠 이 한미일 정상의 첫 포괄적 공동성명인 푸놈펜 공동성명 이후 또 한 번의 한미일 정상 그 공동성명이 나올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5월 이 한미일 공조를 강조한 윤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이번 G7 회의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강화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다시 지속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안보 공조 체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최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갈 것입니다. 자, 중앙일보에 나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코멘트를 한번 보면요. 전 세계가 이번 정상회담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의 핵 그리고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비롯해서 경제 안보와 또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미국 랜드 연구소의 코멘트를 인용을 했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국제회의를 계기가 아니라 별도로 회담을 갖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인 2년 전에는 말 그대로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이런 반응을 코멘트로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윤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 등 굵직한 현안들 그리고 하반기 전국 구상이라는 숙제를 안고 여름 휴가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지난주 윤 대통령의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에 대한 공세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주 저희도 전해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을 했습니다. 민주당 그날부터 곧바로 지명 철회하라 공세에 나섰습니다. 네, 민주당은요, 이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마치 기다렸다는 듯 연일 강경한 목소리를 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엔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지 1시간 만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 20명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피켓을 들고 모여서 규탄 대회를 열었고요. 주말엔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논평과 함께 기자회견도 이어갔는데요. 특히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 탄압, 언론 사찰 의혹이 있었고 또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 부인의 인사청탁 의혹까지 제기됐다면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여당의 입장은 다르죠. 여당은 야당이 그 자신들 코드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는 이유로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이 이동관 후보자가 방송 공정성을 회복할 적임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그리고 또 의혹이 있다면 인사청문회에서 물어보면 될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언론자, 기술자 이동관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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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장악위원장, 방송탄압위원장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며 종편 평가 점수까지 조작했던 한상혁 전 위원장이야말로 최악의 방송장악 장본인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요 오늘 직접 나서서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제가 그 워딩 그대로 읽어보면요. 지금까지 정권 인사는 낙제점인데 여기에 방송장악위원장이 더해지면 이동관 위원장 후보자를 얘기한 겁니다. 윤석열 정권은 홍위병 집합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력에 취해서 국민과 맞서는 것은 당랑거철이다. 그러니까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대로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민심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사가 더 이상 망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인사 참사의 활용 점정이나 마찬가지인 이동관 특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이대로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민심의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배우자의 인사청탁 의혹까지 드러났습니다. 당장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이제 방송 장악 이게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치적인 반대 이유로가 한다면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개인 비리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후보자 아들의 이 학폭 관련 의혹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받았다 이런 의혹입니다. 하지만 이동관 후보자는요 이런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선 아들 학폭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자 검증 당시에 피해자 측과 합의 사실 등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한 걸로 알려졌고요. 피해자로 지목된 인물 역시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고 이 후보자 아들과 친분 있는 사이라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면서 논란이 조금은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13년 전에 이 후보자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받았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제 방통위가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함과 함께 이 후보자 입장 자료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 등 가용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의혹을 부인한 상황인데요. 여당 역시 이런 이 후보 측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이 총력 엄호에 나선 상황입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동관 후보의 자녀 학폭 의혹은 이미 무혐의 처분되었으며 사건의 당사자도 쌍방 간의 다툼이었는데 이미 화해했으니 자신을 학폭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라고 밝힌 사안입니다. 방송 장악이란 다름 아닌 민주당의 전공 분야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여러 가지 어떤 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보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된 언론에 대한 것은 훨씬 심하다. 몇 배 심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문재인 정부는 정권 장악하자마자 2017년 8월 달에 민주당 워크숍에서 방송 장악 문건을 공유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도 없는 숙청기구를 바로 설립했습니다. 이제 그 아내에 관한 인사청탁 관련된 그 의혹에 대해서 잠시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에 아내가 그 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쇼핑백에 돈이 든 것을 확인하고 그걸 바로 돌려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당시 이동관 그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나요? 네. 당시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런 사실을 신고를 했다. 그 부분은 이제 그 드러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들으신 것처럼 여당은요 이 후보자에 대한 그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를 언급하면서 역공에 나선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더 했다 이게 국민의힘의 주장이고요. 국민의힘은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 6년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던 그 발언도 다시 한번 또 소환했다고 합니다. 네, 그 발언이 뭐냐면은 문 전 대통령의 이 취임 직후인 2017년, 그러니까 이 방통위 비공개 업무 보고에서 나온 그런 발언인데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최선은 물론 차선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그런 발언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야당 시절이던 2016년 7월 민주당이 이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이 방송 3법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문 전 대통령이 이런 발언 이후에 그 이제 개정안의 내용이었던 그러니까 KBS, MBC, EBS 이사수를 뭐 각 13명으로 늘리면서 뭐 방통위 추천권을 없애고 또 공영방송 사장 선출 때 권력자를 견제하기 위한 특별 다수제를 도입하려고 했던 그 당시 이제 방송 3법 그 개정안이 올 스톱이 된 겁니다. 당시의 정치 일정을 보면은 그 이후에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183석을 확보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지난 정권 5년 동안 이 법안을 모른 척했다는 게 여권의 주장입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이 계속 흘러나오니까 민주당이 다시 이제 방송 3법 개정안을 꺼내든 건데요. 전주의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두고 방송 장악의 천병이라고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 민주당이야말로 방송 장악의 야욕을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본회의에 날치기 직회부했던 방송 3법이야말로 공영방송 경영진으로 영원히 자신들의 하수인을 앉히기 위한 방송 장악의 검은 술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여야의 공방 예견된 일이기도 하죠. 민주당은 진작부터 이동관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주장을 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후보자 지명을 이제 강행을 했는데 과연 그 배경은 또 뭘까? 이것에 대해서 또 분석하는 기사들 여러 나와 있어요. 네, 대통령실에서는요, 윤 대통령의 인사 철학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임명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지만 이 후보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생각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고 특히 전문성 그리고 소신, 강단 이런 측면에서 이 후보자를 적임자로 봤다는 건데요. 수차례 여러 장관 교체설이 돌았을 때도 한 번 믿으면 오래 쓴다, 국면 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는다 이런 윤 대통령의 원칙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기도 하죠. 또 대통령실은 이동관 후보자를 앞세워서 이른바 공영방송 정상화를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생각인데요. 한편으로는 여론이나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불통 이미지와 또 방송 장악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적지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에서 임명 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만 거치면은 대통령이 얼마든지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 이외에 이제 추가로 어떤 의혹이 불거져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결정적인 그 하자만 드러나지 않는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갖다가 임명을 할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도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후보자를 골랐을까요? 우선 방송 장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시절에 TV조선 재승인 점수를 조작을 해서 3명이나 구속이 됐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방송 장악일까 아닐까요? 자, 그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이 아시겠지만 KBS, MBC 이게 이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은 이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한 2달 동안 방송을 분석해 본 결과 특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야권 성향의 패널은 한 145차례 출연했는데 여권 성향의 패널은 10차례 정도밖에 출연하지 않았다는 거죠. 국민의힘 의원실의 분석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박성중 의원이 분석한 그 자료에 따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더군다나 대통령이 방미했을 때 여러 가지 또 논란도 있었고, 즉 지금 현재 공영방송들이 그 노조 출신들의 어떤 사장이라든지 이런 데 너무 장악이 돼 있어서 이 균형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더구나 아시겠지만 KBS 수신료 분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공영방송이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공영방송의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걸림돌이 많을 겁니다. 법적인 절차나 등등 반발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동관 후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게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고, 이동관 후보자가 그동안 언론계에 있었고 그다음에 청와대 홍보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방송 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제기된 의문 같은 경우는 지금 청문회에서 충분히 따져볼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건, 그러니까 저희 TV조선 그 점수 조작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내릴지는 저희가 좀 지켜볼 대목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반대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어떤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 인사검증의 기준은 전문성하고 도덕성 자질이 될 텐데요. 두 번 다 분명한 이 자격에 맞지 않는다는 검증이 끝난 인사라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대변인하고 홍보수석으로 3년 5개월 동안 재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어떤 방송 환경의 변화, MBC, KBS, 또 YTN, 지금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이제 명확하지는 않지만 당시에 실제 이게 방송 장악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울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노조의 파업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 과정에서도 내부에서 인사 자체가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분명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그 대협력
특보를 내정할 수밖에 없는 건 결국 내년 총선을 봤을 때 방송에 대해서 지금 상태로 갔을 경우에는 정부 여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실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걸 방송 장악의 구체적 내용을 뭐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방송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방송의 어떤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결국 해본 사람이 가장 잘할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이 있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 도덕성 잦은 면에 있어서도 사실은 뭐 지금 학교폭력 문제도 있고 아까 뭐 인사청탁 문제도 있고 이제 이 부분 사실관계는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적어도 학교폭력 문제에 10년이 지난 후에 당사자가 피해 사실이 없다. 뭐 피해자 입장에서의 다시 한번 그 문제를 꺼내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심정은 개인적으로 이해합니다만 사건 자체는 이미 10년 전에 본인의 진술로 확인돼 있는 학교폭력의 내용입니다. 그걸 지금 와가지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설명하는데 글쎄요 이게 만약 청문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자질 논란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민주당의 입장을 얘기해 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추측해서 얘기한 거라는 거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가 펄펄입니다. 장마 끝나자마자 정말 숨막히는 폭염이 전국을 덮쳤습니다. 요즘 더워도 정말 더운데요. 낮에는 가마솥도이가 그리고 밤에는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지치기 쉬운 요즘입니다. 지난 주말을 비롯해서 오늘 또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요.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과 습도가 모두 높은 날씨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보를 했습니다. 이 찜통더위 속에서 시민들도 지친 모습이 역력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몸도 끈적끈적하고 너무 더운 것 같아요. 항상 그 이상으로 너무 뜨거워서 지금 발바닥 그냥 맨발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겨울에는 추워도 이 열 때문에 영하 10도 막 내려가도 괜찮거든요. 근데 여름은 진짜 힘들어요. 이동 거리가 많으니까 뭐 근무복이 사실 다 젖을 정도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하루에 근무복은 기본 2벌 정도는 챙겨 나와서. 이게 이제 걱정인 것은요.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열사병 같은 이 온열 질환 발생도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요. 온열 질환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도 지난 주말 이틀 동안만 10여 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한남만 피한다고 생각하면 되면 안 되는 게 경북 지역에서는요. 밭일을 하던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 밭일을 하던 90대와 80대 어르신이 숨진 일도 있어서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층의 경우에는 이 시간과 관계없이 온열 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소방당국에서는요, 어르신들에게 야외 활동을 최대한 줄이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를 했는데요. 외출이 꼭 필요할 때는 창이 넓은 모자나 양산으로 햇볕을 최대한 가리시고요.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같은 증세가 있다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서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온종일 푹푹 찌다가 또 어느 지역에서는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심지어 어제는요, 일부 지역에서 이 폭염특보하고 호우특보, 그러니까 정반대되는 특보가 동시에 내려지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깨비 같은 여름 날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는 시간당 8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고요. 또 KTX와 일반 열차 열대 또 지하철 1호선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 폭염과 소나기를 동반하는 변덕스러운 날씨는 말복인 다음 달 10일까지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도 소나기 가능성이 높아서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날씨가 정말 여러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지금 코로나 확산세, 또 이것까지 심상치가 않아서 지금 걱정이 또 큽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여름철이 되면 이 바이러스의 활동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세도 주춤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런데 올 여름에는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눈에 띄게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그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수치는 겨울 그 재유행이 정점이었던 지난 1월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격리 의무 해제 후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 숨은 감염자를 포함하면은 실제 확진자 규모는 더 클 가능성도 있죠. 네, 이렇게 여름에 코로나 확산이 심해지는 이유 전문가들은 2가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의무 해제 같이 이제 방역 정책을 완화해서
그리고 또 거듭된 변이가 출현해서 면역력이 약화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금 폭염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에어컨을 찾아서 다니는데 에어컨 바로 밑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 많이 보실 텐데요.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이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서 그 감염 확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진자 증가세를 보이는 와중에 이르면 내달 이 코로나19가 지금 현재 2급인데 감염병 4급으로 하향 조정될 그럴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이제 독감 수준으로 관리가 된다는 건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이 감염 취약 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이 됩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숨은 감염자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면역 저하자들이라든지 만성질환자들이 많은 그런 공간들인데 거기에 독감보다 전파력이 많게는 3배에서 5배까지 되는 그런 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독감처럼 취급했다 그러면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코로나 검사비 사실 이 부분 궁금한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자기 부담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이 되고요.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자기 부담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신속항원 검사비가 5,000원에서 최대 5만 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무료였던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역시 일부를 내야 되는데요. 다음 달 중순부터 이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달 마지막 주 코로나 감염 추세가 정부의 추가 완화 계획에도 변수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대통령 가족 모여라입니다. 지난 주말에 청와대에서 아주 특별한 만남이 성사됐다고 합니다. 네, 바로 역대 대통령 가족 6명이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참석자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시면요. 앞서 모임을 통해 친분을 나누었던 분들이죠. 박지만 이지 회장, 노재현 동아시아센터 이사장, 그리고 김현철, 김영삼 기념재단 이사장,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이 이번에도 의기투합했습니다. 여기에요. 이승만 전 대통령 며느리인 조혜자 여사, 그리고 윤보선 전 대통령 아들 윤상구 동서코퍼레이션 대표도 함께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렇게 6 대통령의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이런 만남 어떻게 성사됐을까요? 이게 이제 바로 청와대에서 열리고 있는 역대 대통령 소품전, 이걸 이제 보기 위해서였는데요. 박봉인 문체부 장관이 지난달 청와대에서 개막한, 6월 달에 청와대에서 개막한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 이 전시에 대통령 가족들을 초청을 하면서 이번 이제 만남까지 성사가 된 거거든요. 앞서 이 전시를 봤던 이 김현철, 노재현 그리고 김홍업 이사장의 경우에는 앞서 이 전시를 봤었지만은 또 다른 역대 대통령 가족들도 추가로 모인다 이런 소식에 이번 관람에 함께 동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아까 사진 영상도 봤는데 분위기 아주 화기애애해 그렇게 보였습니다. 네, 역대 대통령 가족들은요, 함께 전시장을 돌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스케치한 반려견 그림, 또 노 전 대통령이 즐겨 불었던 퉁소 등 역대 대통령들을 상징하는 소품을 함께 관람하고 또 인증샷도 찍는 등 시종일관 즐거운 모습이었는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 며느리 조혜자 씨는요, 이 전 대통령이 쓰던 영문 타자기를 보면서 외교 인프라가 부족하던 그 시절에 아버님은 한미동맹과 관련된 문서를 직접 작성하셨다라고 회상을 했고요. 김현철 이사장은 아버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조깅화를 보면서 새벽 조깅은 아버지에게 담대한 결심을 하는 일종의 직무의식이었다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실명제를 선포한 그날 새벽이다 이렇게 추억하기도 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이사장은요,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멕시코 방문 때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배삼의 무초를 환영식에서 불렀던 일화를 떠올린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서 음악 정상 외교로 호평받았는데 그 이전의 음악 외교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윤보선 대통령의 아들은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여기 전시실에는 여당도 야당도 없다 이런 말을 남겨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모든 참석자들은요, 이런 만남은 우리 정치사에서 처음이다 이렇게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앞으로 통합과 긍정의 대통령 문화가 퍼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탁 떼세요입니다. 트로트 가수 영탁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이제 오래된 분쟁인데 영탁 씨가 막걸리에 자신의 이름을 쓰지 말라고 낸 그 소송에서 1심에서 이겼습니다. 앞서 영탁 씨는요, 지난 2020년이죠. 영탁 씨 그 이름이 붙은 막걸리를 출시하면서 한 막걸리 업체와 1년 계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후 양측이 이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뭐 상표 출원 허가와 또 수익 분배 이런 거를 협의하던 도중에 광고 모델 재개혁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막걸리 업체 측은요, 영탁 측이 3년간 뭐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서 협의가 결렬됐다 이런 입장문을 내고 이 영탁이라는 상표의 사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탁 측은 허위 사실이다, 150억은 루머다 이렇게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을 하면서 상표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제 이게 지금까지 법정 공방이 이어져 왔었는데 1심 재판부가 일단 영탁 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 판결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1심 재판부는 연예인의 성명이나 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하거나 광고해선 안 된다고 했는데요. 또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막걸리 업체 측에서는 제품 출시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영탁이 부른 막걸리 한 잔을 들은 거고 영탁은 상표 영탁의 브랜드 보유자도 아니다 이런 취지로 반박을 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루라 기자가 직접 이 사건 당사자들 입장 들어봤죠? 네, 제가 오늘 오전에 이 막걸리 업체 측과 또 영탁 씨 측 입장을 모두 들어봤는데요. 일단 그 막걸리 업체 측에서는 영탁이라는 브랜드가 업체 회장의 이름 그 영에서 딴 거랑 또 막걸리를 뜻하는 그 막걸리를 뜻하는 탁을 붙여서 영탁이다 이렇게 이제 재차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생각해낸 것은 가수 영탁 씨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또 영탁 씨가 이 이름 가지고 문제를 좀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두고서 뒤늦게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백구 영탁주와 영탁 그리고 이제 예탁은 예천 막걸리 예탁, 진짜 막걸리 진탁, 해롱포 이 네 가지를 지어놓고 우리 사위 아들 나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하고 이제 사위하고 이제 이름을 뭐라 할까 그럼 서로 이제 이렇게 옥신각신 의논하고 상의하고 있던 와중에 막걸리 한 잔 노래를 들으면서 이름이 보니까는 자막에 보니까는 영탁이 돼 있더라고. 가수 영탁을 갖다가 모델을 기용하면 이는 내가 순간적으로 이는 막 대박이 날 수 있는 기다. 그거는 순간적으로 내가 그확 내려서 찍었어요. 이 영탁 씨 측에서는요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뭐 별도로 정리된 입장은 없다 이제 이렇게 전해왔는데 영탁 씨가 현재 활동 중인 상태이기도 하고 또 항소심도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소송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거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만 이제 영탁 씨 측에서는 이 소송이 다 끝나면 따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모든 재판이 마무리되면 관련해서 이제 팬들에게 설명할 시간을 마련할 것이다라고도 전했습니다. 양측의 법정 다툼 계속될 그런 전망이죠. 그렇습니다. 이 막걸리 업체 측은요, 이번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막걸리 업체 대표는 영탁이 거액을 요구했다는 입장문을 유포해서 영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가 인정돼서 이와 관련한 재판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